톨스토이 주인과 일꾼 1점 숫자로 쌓아 올린 성벽 바실리 안드레이치 19세기 러시아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광활한 대지는 차가운 설탕 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위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추위조차 뚫지 못하는 단단한 성벽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 바실리 안드레이치 브레노프의 탐욕이었습니다. 바실리는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사고 여관을 세우고 작은 잡화점을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으로 키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하면서도 동시에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돌에서도 기름을 짤 사람이야.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그에게는 이익 혹은 손실로 환산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매 주일 깨끗한 옷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신실하게 기도를 올렸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기보다 장부의 숫자들 사이를 유영했습니다. 저 옆자리에 앉은 타라소프의 땅을 이번 가뭄 때 헐값에 사들여야지. 이번에 들어온 설탕은 무게를 조금 속여서 팔아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에게 신앙이란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해주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2점 소모품이 된 인간 니키타.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일꾼 니키타 스테파니치가 있었습니다. 니키타는 바실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마구간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말을 몰며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손등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실리에게 니키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 길들인 사냥개나 성능 좋은 쟁기 같은 도구였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에게 줄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어떻게든 깎고 어떻게든 물건으로 대신 주고 어떻게든 시장가보다 비싸게 책정해서 그의 노동력을 갈취했습니다. 니키타, 이번에 준 밀가루는 아주 최상품이야. 시장에 가면 2배는 줘야 할 걸세. 그러니 이번 달 월급에서 그만큼은 빼도록 하지. 니키타는 그 속을 뻔히 알면서도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방황하던 시절을 끝내고 다시 일자리를 얻은 것만으로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굶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주인의 발치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실리는 그런 니키타의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규정하고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3점 탐욕의 부름 고리아 치킨의 숲. 어느 날 오후 바실리의 여관으로 급한 전갈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근 고리아 치킨 마을의 지주가 급전이 필요해 울창한 숲을 헐값에 내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실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숲, 나무만 베어 팔아도 좋기 수천 루블은 남길 수 있어. 지금 당장 가서 계약서를 써야 해. 다른 상인들이 냄새를 맡으면 가격이 뛸 거야. 하늘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났음에도 태양은 흐릿한 안개 뒤로 숨어버렸고 지평선 너머에서는 거대한 회색빛 구름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의 전조였습니다. 바실리의 아내가 외투깃을 여미며 만류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너무 험해요.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늦지 않잖아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실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돈은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야. 지금 이 바람을 뚫고 가는 용기가 있어야 큰 돈을 만지는 거라고. 그는 마구간으로 달려가 니키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니키타, 당장 썰매를 준비해. 튼튼한 놈으로 골라라. 우린 지금 고리아 치킨으로 간다. 니키타는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고
다시 주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주인님, 지금 출발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눈보라가 시작되면 길을 잃기 십상이에요. 말들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바실리의 고집은 눈보라보다 매서웠습니다. 잔말 말고 준비해.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너는 고삐만 잘 잡으면 돼. 4점 하얀 지옥으로의 초대. 결국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바실리는 부의 상징인 화려하고 두툼한 여우 모피 외투를 껴입고 썰매 뒷좌석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반면 니키타는 숨이 다 빠져나간 낡은 외투 한 벌에 집신을 신고 고삐를 잡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세상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눈송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자 바람은 갑자기 광기 어린 울음소리를 내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이제 부드러운 솜털이 아니라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그들의 뺨을 난도질했습니다. 주인님, 앞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 니키타의 외침은 바람 소리에 무척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바실리는 외투깃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계속 가. 이 근처에 큰 길이 있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을 몰아. 방향 감각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썰매는 몇 번이고 기렵의 도랑에 빠질 뻔했고 지친 말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얀 눈보라는 모든 경계선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곧 죽음인 공간. 바실리는 그제야 등 뒤로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 숲을 살 때 가격을 더 깎아야겠어. 내 고생값이 얼마인데. 5점. 마을의 따스함과 거부된 구원. 눈보라는 이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말의 갈기에는 고드름이 맺혔고 니키타의 눈썹 위로는 하얀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가물거리는 작은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바다 위를 표류하던 난파선이 발견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주인님, 저기 보십시오. 불빛입니다. 니키타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리아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에 휘말려 제자리를 맴돌다 도착한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썰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이방인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날씨에 썰매를 몰다니요. 제정신입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을 주민들의 안내로 그들은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호밀빵 냄새와 뜨거운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니키타는 감각을 잃은 손가락을 비벼가며 마을 사람이 건넨 차 한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니키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바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난로 옆에서도 겉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내가 여기서 잠을 자는 동안 경쟁자 상인이 그 숲을 계약해버린다면, 그 엄청난 이익이 다른 놈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그의 머릿속 계산기는 다시금 맹렬하게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차는 사치였고 마을 사람들의 친절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주인님,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지요. 밖은 정말 위험합니다.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니키타가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바실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우린 가야 해. 이 정도 눈은 금방 잦아들 거다. 니키타, 당장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출발 준비를 해라. 지금 가면 새벽에는 도착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 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구먼. 그들의 만류를 뒤로 하고 바실리는 니키타를 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을 스스로 닫고 걸어 잠그는 행위였습니다. 6점. 지워진 세상. 덮쳐오는 정적. 마을의 불빛이 멀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문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진동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말은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 속에서 썰매는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주인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길이 사라졌습니다. 니키타의 목소리는 이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말의 굴레를 풀어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너라도 살아야지. 바실리는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계속 가야지. 여기서 멈추면 다 죽어. 하지만 말은 이미 눈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실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자신의 명령을 들어줄 부하도, 자신의 돈에 굴복할 거래처도 없다는 것을요. 오직 차가운 대자연과 그보다 더 차가운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썰매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니키타는 낡은 외투를 최대한 여미고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주인님,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잠들면 끝입니다. 서로의 온기라도 나눠야 해요. 하지만 바실리는 니키타의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더러운 일꾼 놈과 몸을 섞고 앉아 있어야 한다니.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여우 모피 외투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방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바실리는 문득 옆에 누운 니키타를 보았습니다. 니키타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덤처럼 말입니다. 7 양심의 파동, 돈보다 무거운 생명. 추위는 이제 고통을 넘어 무감각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실리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가득 쌓아놓고 웃고 있는 모습, 아내가 따뜻한 빵을 내어주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숲의 나무들이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을 비웃는 모습까지. 주인님,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니키타의 가냘픈 신음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살 떨지 마라 고 소리쳤을 바실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가치관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고작 그 나무 몇 그루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을,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단 말인가? 그는 니키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지옥까지 따라온 한 인간. 그가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바실리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평생 주판을 튕기며 얻었던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니키타는 살아야 한다. 그는 아직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기다리고 있다. 나 같은 탐욕스러운 노인네보다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에 더 이득일지 모른다. 바실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두툼한 여우 모피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칼바람이 속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영혼의 도약. 바실리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금전 출납부를 넘기던 그 손이 이제는 한 인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방어막인 여우 모피 외투를 거두어내고 있었습니다. 니키타, 정신 차려라. 죽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바실리는 외투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그의 셔츠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니키타의 가냘픈 몸 위로 자신의 몸을 겹쳐 엎드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일꾼의 등을 자신의 가슴으로 누르고 넓은 외투 자락으로 니키타의 전신을 꼼꼼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빠져나가는 만큼 바실리의 내면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생명력이 화산처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짓누르고 빼앗으며 느꼈던 저열한 승리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귀하고도 압도적인 환희였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얘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바로 이 따스함이었어.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천 마지기의 땅도, 창고에 가득 찬 곡식도, 교회에서의 명예로운 직함도 모두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주인이란 타인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얼어붙은 뺨 위에서 금세 얼음 알갱이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화창한 봄날의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9점. 하얀 정적 속의 평화. 눈보라는 여전히 숲을 뒤흔들고 있었으나 바실리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고통은 사라졌고 오직 깊고 아늑한 잠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코리아 치킨의 숲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서로를 안아주는 빛의 정원을 보았습니다. 니키타, 너는 살아야 한다. 꼭 살아서 아이들에게 가야 해. 그것이 바실리 안드레이치 브레노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웠던 상인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장 성스러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보물처럼 누군가에게 덮어준 채 그렇게 하얀 눈더미 속에서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아닌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여행자의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10점 부활. 그리고 남겨진 온기. 다음 날 아침, 폭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세상은 문부식의 하얀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마을 구조대원들이 들판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썰매 곁에서 이상한 자세로 얼어붙은 한 남자의 시신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눈을 치우자 꽁꽁 얼어붙은 바실리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소중한 어린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처럼 양팔을 벌려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바실리의 몸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아래에서 기적 같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니키타였습니다. 바실리의 두툼한 모피 외투와 그의 마지막 체온 덕분에 니키타는 그 혹독한 밤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니키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주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주인이었지만 그 순간 니키타에게 바실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형제이자 구원자였습니다. 11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 니키타는 그 후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임금을 주변의 더 가난한 이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니키타, 자네는 왜 그렇게 평온하게 웃으며 사나? 그럴 때마다 니키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그날 밤 주인님이 남겨준 뜨거운 불씨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 불씨가 나를 살렸고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바실리가 남긴 막대한 재산은 법에 따라 나뉘고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숲도 세월이 흐르며 베어지고 잊혔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외투를 입고 있습니까? 당신이 결코 놓지 않으려는 그 두꺼운 이기심의 외투는 과연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길이 사라지고 돈이 무용지물이 되며 오직 발가벗겨진 영혼만이 남는 그 찰나의 시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기꺼이 덮어주시겠습니까? 주인과 일꾼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사람만이 남는 그 거룩한 순간. 그때 우리가 벗어 던진 외투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실리의 마지막 미소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품에 안고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